안녕하세요. 땅집TV 최문영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내 주요 아파트 이슈와 2025년도 부동산 동향에 대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여지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개발 전문가이신 오윤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뵀는데 진짜 미남이세요. 네, 미인이라는 소리 많이 네, 듣습니다. 춘천에 살고 계시는 여지원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네. 최근에 춘천에 새로 짓거나 완공된 아파트에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는데요. 어떤 상황들인가요? 원래 근화동 자체는 지역주택조합으로 했었던 건데 그걸 방향을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난 건 시공사가 부도 처리된 지난해 10월. 입주가 예정된 318세대는 납부한 보증금 340억여 원을 돌려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의 20%만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중도금이나 이런 공사비 쪽으로 입금을 했을 때 허그에다가 입금을 했으면 허그가 보호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계약자들은 허그가 당연히 보증을 쓴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했는데 허그 입장에선 야, 너네 중간에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나한테 준 게 아니고 시공사에다 줬잖아. 그러니까 우린 책임이 없어. 지금 이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약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계약금, 중도금을 다 날리는 위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의 또 다른 아파트. 5톤 트럭이 정문을 완전히 가로막았고 굴삭기를 비롯한 장비가 입구를 겹겹이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이사를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학공리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런 기업과의 그런 것들이 아닌 SPC 특수 목적으로 해서 춘천시와 도시공사와 함께 했던 사업이었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공사 대금을 시공사 측에서 315억을 또 이제 시행사 측에다가 이제 자재비나 또 그리고 공사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비용에 이제 추가됐던 비용을 책임져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유치권을 또 행사를 했고 거기에 또 중재를 맡았던 거는 춘천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1월 달에 갑자기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건 뭐냐? 이걸 보고 본인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대처를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해림은 모알가와 한 배를 탄 거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땐 좀 더 딥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엔 춘천시가 조율을 받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받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돈을 다 받았냐? 315억 다 받았냐? 했을 때 아직까지 답변은 퀘스천으로 남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네. 의견이시고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오윤석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원자재 상승만 가지고 딱 집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앞선 시간을 가보면 이 원인들이 세계 매크로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매크로가 돌아가면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공사 진행이 멈춰져 있는 현장은 좀 다르게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잖아요. 선분양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만 있는 이 주택 경기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PF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PF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좀 많이 낯설어 하시거든요.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PF 그러냐면 저희가 어떤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대출을 받거든요. 금융을 일으켜요. 그렇죠. 근데 PF는 사업성과 미래 현금 흐름을 보고 판단해서 금융을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PF가 언제 도입이 됐냐면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그때 도입된 금융 기법인데요. 이 PF에도 성격이 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F라는 것 중에 하나가 브릿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거의 안 들어가는. 예. 이 현장들이 브릿지론 들어간 현장들이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때 당시도.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유동성 위기 때문에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전국에 29곳이나 됩니다. 49개 업체가 부도 처리됐던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비수도권 건설업체가 86%, 25곳에 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PF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에코티가 5%만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100억이면 내 돈 5억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업을, 왜냐면 수지만 맞는다라고 하면,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이 정도만 있어도 이게 가치가 있다. 미래에 이만큼 장래에 희망성이 있고 현금은 이만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PF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에코티가 지금 현재는 20%까지 올랐습니다. 뭐 100억이라고 하면은 5억으로 할 수 있었던 게 20억이 필요하니까 쉽지 않고, 거기에 자금 흐름 자체가 많이 이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풀어놨던 것들이 도미노처럼 다 이제 쓰러지게 된 그런 현상이죠. 국내 PF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현장 상황이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날씨로 표현하면 흐림입니다. 흐림. 네, 흐려요. 굉장히 흐리고, 그리고 큰 태풍은 한 차례 들어갔어요. 지나갔고 지금 소규모 태풍 안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PF 현장이 서 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이 주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자꾸 과거의 현상들을 말씀드리는 게 그 안에 답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20년도, 21년도까지 이제 쭉 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확인을 해보면 정말 우사향하거든요. 급사향해요. 근데 정부에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급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꺼냈었어요. 화두가. 공급량 부족한 거는 맞았어요. 맞았지만 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주된 원인은 그냥 그때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달려들어서 수요가 폭발했던 거고.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 이때부터 약간 삐그덕거렸어요. 시장 자체가. 그럼 이 이후에 갑자기 가격이 하방을 찍었잖아요. 쭉 떨어지면서 뭐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급량은 싹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가격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이 공급량만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가장 요번에 이슈화됐던 건 거시경제에서 결국에는 금리의 영향이었거든요. 불안감이 이제 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쭉 2000년 초반으로 들어가면 그때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저금리일 때는 또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에 우리가 봤을 때는 공급량, 금리, 그리고 경제,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국내에 있는 전반적인 시장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한쪽에만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오냐면 불안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더 떨어질까 봐. 네, 더 떨어질까 봐. 저도 그래요. 저도 무섭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가 새로운 변수가 이제 나타났어요. 국내에 이슈화 돼 있는 게 있죠.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거와 또 같이 맞물려 갈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그 위험해요. 발언이 위험해서. 네, 그냥 여기까지만. 네. 부동산은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오 대표님도 얘기하지만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건 과거의 통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 큰 사이클이라고 봐요.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기 때문에 돌아와요. 근데 그 돌아왔을 때 내가 과거의 통계나 과거의 기록들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 위험이 와도 비껴갈 수가 있죠. 과거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거를 인지해야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느냐를 할 수 있는 거죠. 2025년 부동산 동향을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 변동, 정부 정책 이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이런 지역별 특성과 또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본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2025년도 분명히 맑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약간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기회가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예견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오윤석 대표님은요? 제가 분명히 비주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들이 공급량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반대로 그러면 주거용은 모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주거용이 왜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지 않냐면 금융 정책 때문에 그래요. 금융 정책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주택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 불로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경제 쪽에서도 금리 영향, 그리고 환율, 또 하나가 뭐냐면 전쟁 이슈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이제 흘러갈 건지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 네. 그래서 선언을 했잖아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국내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조결되느냐에 따라서 주택 시장이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 상반기 시장에서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그때 판단하셔도 늦진 않은 것 같아요. 여준 교수님, 강원도 아파트 시장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세컨드 홈 제도가 생기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또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큰 제도가 있는 게 공시지가 4억 미만의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강원도는 GTX 비노선부터 이런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아파트 시장은 앞으로도 밝을 것이다.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뭐 홍보위원이에요? 거기? 근데 저도 춘천에 살고 있지만 아, 네. 굉장히 살기 좋아요. 네. 근데 내가 1가구 1주택일 때는 시장의 변동성 요인을 찾는 것보다 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내 자금 여력과 그러니까 정책적인 대출 요건, 금융 요건들을 좀 확인해 보셔서 의사결정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시청자분들이 들었을 때, 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유식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국에서 있던 금융기법이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용어의 정의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융은 부동산과 한 몸이에요, 이제. 그래서 금융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금융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다. 결론은 공부해야 됩니다. 네. 결론은 기승전결 저는 무조건 공부해요. 네. 네. 가장 막막한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방법이 있습니다. 춘천 네. MBC와 함께하고 있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하는 춘천 머니마니 부동산 클래스가 있거든요. 매달 한 번씩 하는데 꼭 함께 하시면 풍부한 지식과 그리고 유익한 정보가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땅집TV에서는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의 유익한 시간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